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코로나 발생 이후 최다인 1,275명을 기록하며 4차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상황이 계속 악화될 경우 이달 말 2,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선제적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내일 거리두기 4단계 기준에 첫 진입할 것으로 전망돼서 서울만 단독 격상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잠시 뒤 예비경선 마지막 TV 토론회를 갖고 내일부터 국민과 당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에 돌입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부친상을 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조문한 데 이어 이재명 저격수로 알려진 국민의힘 김영환 전 의원과 만찬 회동을 갖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에 12일 동안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우주연구원도 해킹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국정원은 핵심 기술 자료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박근혜 정부 시절 전직 국가정보원장 3명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구속기간이 만료돼 풀려났던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은 다시 수감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는 전국에 국지성 소나기가 내리면서 장마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 전망입니다. 12일부터는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275명, 하루 발생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수도권이 거의 1,000명에 육박하면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어서 정부가 즉각적인 거리두기 격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확진 상황은 서울이 가장 심각하고 그중에서도 강남구만 따지면 감염 발생률이 전국 평균의 7배에 이릅니다. 서울 곳곳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는 오늘도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장에 YTN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신준명 기자. 네, 서울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김혜린 기자는 어디죠? 네, 서울 강남구 임시선별진료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집단 감염이 발생한 백화점부터 가보겠습니다. 신준명 기자, 그 백화점 관련 확진자 수가 계속 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과 관련해 현재까지 파악된 누적 확진자는 76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에만 28명이 늘어난 건데 백화점 측은 오는 12일까지 휴업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백화점 지하 1층 식품관에서 일하는 직원 2명이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집단 감염으로 번졌습니다. 관할구청은 지난달 26일부터 그제까지 해당 백화점을 방문한 시민 19만 명에게 재난 문자를 보내 진단 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이 백화점 직원 3,600여 명에 대해 전수 검사를 했는데 이 가운데 500여 명은 아직 진단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관련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거셉니다. 먼저 서울 성동구 소재 노래방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지난 1일 이후 누적 확진자가 17명까지 늘었습니다. 여의도의 한 식당에선 지난 2일 방문자 1명이 확진된 뒤로 현재까지 파악된 누적 확진자는 24명입니다. 지난달 19일 서울 마포구 홍대 주점 등을 방문한 원어민 강사발 집단 감염은 어제 하루 18명이 더 늘어서 누적 확진자가 344명에 달합니다. 특히 델타 변이 감염이 확인돼 더욱 우려가 큽니다. 델타 변이 감염자는 매주 2배씩 증가하는 양상입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20, 30대가 델타 변이에 가장 많이 감염됐는데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률이 낮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더 확산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규모의 대유행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제 하루 북새통을 이뤘던 강남구 선별진료소로 가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어제 강남구 검사 인원만 10,000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오늘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오늘 아침 수백 명에 달하던 긴 검사 대기줄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지금은 잠시 주춤한 모습입니다. 현장 관계자는 오후 3시까지 1,800명에 이르는 인원이 이곳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200m 떨어진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서 진단검사를 받으려는 인파가 몰리고 있는 건데요. 어제 하루 삼성역 진료소 검사 건수는 2,071건에 달합니다. 강남구 보건소를 모두 합치면 검사 건수는 10,000건에 육박합니다.
어제 저녁에는 검사 키트가 동나면서 검사가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강남구는 검사 키트는 그때그때 공급받을 수 있지만 검체를 선별하는 행정 인력이 부족해 검사 역량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강남구는 지난 한 주 동안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발생률이 9.1명으로 서울에서도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국 평균이 1.3명인 것에 비하면 7배나 많습니다. 서울시 코로나19 발생률 역시 3명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는데요. 서울 전체 코로나19 검사 건수는 어제 하루만 7만 6천여 건으로 하루 전 5만 7천여 건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임시 선별진료소를 추가 설치해 기존 26곳이었던 것을 51곳까지 늘릴 계획인데요. 강남 스퀘어 광장, 대치동 한티글린공원, 그리고 홍익문화공원 등 주로 젊은 층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도 기존 4곳에서 10곳으로 늘어납니다. 노원 양천구 등 학원이 밀집돼 있는 장소와 이태원과 같이 젊은 층의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마련해 젊은 층에 대한 검사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신준병, 김혜린 기자였습니다. 두 기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문제는 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상황이 계속 악화할 경우 이달 말에는 2,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자, 확진자가 이틀째 1,2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다고요?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75명입니다. 3차 유행의 정점이자 기존 최다 기록이었던 지난해 12월 25일 1,240명을 뛰어넘었습니다. 문제는 당분간 확진자가 계속 증가할 전망이란 점입니다. 방역당국은 상황이 계속 악화하면 이달 말에는 확진자가 2,0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수학적 모델링을 이용해 확진자 발생 전망을 추정한 결과인데요. 현재 수준이 유지되면 7월 말 환자 수는 1,400명 정도가 되고 악화하면 2,140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됐다는 겁니다. 정 본부장은 다만 백신 접종이 계획대로 이뤄지면서 방역수칙 준수가 적극적으로 이행되면 9월 말에는 신규 확진이 260명에서 415명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서울이 내일부터 새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4단계 격산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죠. 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오늘 백브리핑에서 서울은 오늘까지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380명대 초반으로 내일은 4단계 기준을 초과하는 첫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 거리두기 체계에서 서울은 주간 일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가 389명 이상인 날이 사흘 이상 이어지면 4단계로 들어가는데요.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387명으로 기준에 2명 모자랍니다. 수도권은 4단계 기준이 주간 일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가 1,000명 이상인 날이 사흘 이상 계속돼야 하는데 현재 하루 평균 692명으로 3단계 수준입니다. 정부는 생활권이 하나인 수도권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단계를 적용할 방침이었지만 서울의 확산세가 급격해 서울에만 먼저 4단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 반장은 다만 거리두기 단계는 확진자 기준으로만 기계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위험성과 보조지표 등을 고려하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수도권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한지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새 거리두기 4단계 상향 가능성에 대해 감염자가 늘어나는 숫자와 전파 속도가 관건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단계 조정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하지만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다며 도저히 아니라는 판단이 선다면 단계 격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주말까지 지켜보려 한다며 일요일에 열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이게 가장 달달한 이게 좋다구나. 10시 되면 진짜 거짓말 안 해서 조금 나옵니다. 발상 고마워요. 그래가지고 미안하고. 어려운 거 있으면 부처로 연락하세요. 항상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특별히 어려운 거 있는 거야. 그냥 막연하게 어려운 거 말고. 여러 가지 힘드신데 미안해요. 어려운 거 있으면 구청으로. 심의학연합이라든가 빈령을 하다 걸리면 네네네. 지금은 가참시회를 예. 바로 원스타에 나오십니다. 네네네. 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이틀 연속 1,200명대가 나오면서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요일쯤에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인데요. 사실상 셧다운 수준인 4단계 격상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여기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연결해서 현재 방역 상황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저희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방역당국에서는 실제로 현재 4차 대유행 어느 단계쯤에 진입해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4차 대유행이 지금 시작되는 초입 단계 쪽에 위치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초입 단계다. 그렇다면 앞으로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예, 지난 2차, 3차 때 유행 형태를 보면 예. 기저에서부터 대략 계속적으로 한 보통 보름 정도쯤은 계속 환자들이 증가하는 양상으로 갔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름 이 정도 부분도 계속 지금 초기 단계로 증가하는 보고 양상이었다. 있어서 앞으로 좀 계속 증가될 여지는 있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젠가요? 2,000명까지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온 거군요. 예, 뭐 여러 예측 모형들을 써서 예측을 해보면 예. 한 열흘에서 2주 정도가 증가할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도 유행이 증가될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결과들은 같이 나타나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 2월 코로나 발생 초기 때부터 이제 계속 중대본에서 근무를 하셔서 너무 잘 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2차 때, 3차 때 유행과 지금 유행과는 어떤 점에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까? 몇 가지 점에서 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예, 예. 우선 그 고령층의 예방 접종이 좀 끝나 있는 상태가 반영이 되어 있어서 예. 고령층의 환자들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는데 네. 이제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감염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작년 12월 같이 뭐 의료기관이나 요양병원, 요양시설 같은 어떤 취약 그 시설에서 대규모 감염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고 예. 현재는 작은 소규모 만남들이라든지 예. 아니면 우연한 접촉에 의해서 감염들이 계속 저변에서 많아지고 있는 양상들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면 중환자나 치명률이 그렇게 올라가고 있지는 않아서 예. 사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진 않는 긍정적인 효과들은 있는데 예, 예. 반면에 좀 어려운 부분들은 어딘가 위험 시설들을 좀 선제적으로 저희가 차단시키고 막는 그런 전략을 채택하기는 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계속 소규모 작은 집단 만남을 감염이 통해서 확산되고 있기 많으니까. 때문에 예. 이게 결국에는 전체적인 사회적 접촉을 줄이는 쪽으로 가지 않고서는 효과가 나오기 어려운 좀 특성들입니다. 네. 방역 당국이 여러모로 애써주고 계신데 상황이 지금 악화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정부가 좀 방역 조치를 완화한 게 너무 이르지 않았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좀 코로나19가 워낙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예. 결국 저희가 일상과 방역의 균형을 회복하는 노력들은 계속적으로 좀 시도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예. 이번 같은 경우도 6월 말까지 고령층에 대한 1,500만 명 정도에 대한 1차 예방접종이 끝나는 시기를 선택해서 예. 이제 예방접종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좀 재편해가면서
좀 더 일상 회복 쪽에 균형점을 찍는 형태로 좀 새로운 방역과 일상의 균형점을 만들어 보려고 그랬는데 예. 그 과정에서 사실 좀 지나치게 방역이 이완될 수 있는 이런 위험성들이 함께 좀 내포는 되어 있었고 네.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저희들도 앞으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메시지 관리나 네. 이런 노력들은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계속적으로 볼 때 이 코로나19를 가지고 제가 지금 1년 넘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예방접종이 점점 확산되고 확대되고 있는 여건에서는 이렇게 좀 일상과 방역의 균형을 다시 한번 이루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은 그래도 좀 계속되어야 될 거라는 판단입니다. 네. 이 방역 조치 완화와 관련해서 저희 YTN에 출연하신 많은 전문가들께서 지금 예방 접종률이 1차 접종이 30% 그리고 2차 접종까지 마친 접종률이 10%대 다른 나라 약 50%를 넘은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방역 당국이 좀 지나치게 방역 조치 완화를 너무 빨리 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외국은 사실은 전면적인 봉쇄 수준에서 그 방역을 좀 이완시키게 나가기 시작했고 예. 저희는 사실은 전면적인 봉쇄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도를 조정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거리두기가 외국처럼 무슨 모든 시설을 폐쇄한다든지 네. 혹은 아예 외출을 금지한다든지 하는 식의 락다운, 봉쇄형이었다기보다는 예. 영업시간에 제한을 두거나 모임에 제한을 거는 부분적인 형태에서 이제 예방접종, 고령층에 대한 예방접종이 1차 접종이 좀 완료되는 상황을 선택해서 약간 단계를 좀 이완시켜 보려고 시도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이완이라고 하는 게 외국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큰 폭의 이완이라고 하기는 좀 타당하진 않다는 판단들이고요. 예. 그 이완의 정도라고 하는 게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소통적 측면에서 이 예방접종의 확대와 함께 지나치게 방역적 긴장감을 완화시키는 쪽으로 소통적 측면에 문제가 있지 않았냐라고 하는 지적들이라고 판단하고 그런 부분들은 정부로서도 좀 향후에는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예. 방역 당국이 이제 고심 끝에 수도권 거리두기 어제 보니까 일단 일주일 정도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은 즉각적인 격상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요일쯤 격상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4단계 격상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일단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같이 작은 소규모 모임을 통해서 확산이 되는 시기는 크게 세 가지 전략이 가능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역학조사를 좀 더 빠르게 보는 겁니다. 예. 이를 위해서 이제 지자체 역학조사 인력을 늘리고 역학조사 속도를 더 배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예. 두 번째는 진단검사를 더 광범위하게 해보는 겁니다. 예. 진단검사를 더 많은 분들이 받게 해서 좀 더 빨리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는 작업들입니다. 네. 이를 위해서는 검사소를 많이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저녁 늦게까지 혹은 휴일까지도 연장해서 운영하는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조치는 지금 취하고 있는 중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예 사회적 접촉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더 강력하게 들어가는 조치입니다. 예. 다만 이제 이 세 번째 조치는 아무래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의 피해가 같이 동반이 되는 조치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 부분들은 이런 피해까지도 함께 고려하면서 적기에 들어가야 되는 조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는 일단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도권 또는 서울 등의 4단계 격상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매일 상황을 평가하고 해당 지자체들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앞서 최근 확진자를 세대별로 보면 2030 세대 젊은 층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1, 2차 유행 때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지난 1, 2차 유행 때는 60대 이상의 분율이 대략 25%에서 30%까지 육박했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특히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뭐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같은
취약 시설에서 상당히 많은 대규모 감염자들이 나오고 거기서 사망하신 분들도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60대 이상이 대략 한 7%, 8% 정도로 지난 12월과 비교해 보면 한 4분의 1 정도로 지금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 60대 같은 점에서 경우에는 이제 고령층의 예방 감염은 접종을 대폭 좀 맞은 줄어들고 분들이 있는 많아서 상태이고 그렇죠. 예. 이제 청장년층의 감염들이 사실은 고령층이 줄어든 것보다 훨씬 많아지면서 예. 전체 환자들 숫자는 지금 증가하는 양상입니다. 네. 이 아마 청장년층들의 어떤 이 감염 증가는 일상생활 공간에서 다양한 접촉을 통해서 지금 감염이 번지고 있어서 지난 12월처럼 예를 들면 교회라든지 어디를 딱 특정해서 문제라고 지금 보긴 좀 어렵고 다양한 생활 공간에서 소규모 접촉들을 통해서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2030 이 젊은 층 억울한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30 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백신을 맞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030 세대는 언제쯤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이달 5주차부터 이달 말부터 시작해서 이제 50대에 대한 예방 접종들이 다시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월과 9월 동안 이 두 달 예. 동안은 나머지 모든 연령대에 대해서 예약을 받아서 순차적으로 접종을 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20, 30대도 이르면은 9월 중에 혹은 죄송합니다. 이르면은 8월 중에 혹은 아무리 늦어도 9월까지는 모두 접종이 한 번은 맞게 되게끔 지금 계획은 설정되어 있고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방역 매우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방역 당국이 좀 더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시고요. 우리 국민 스스로도 경각심을 갖고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윤희 반장 연결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제도 1,200명대, 오늘도 1,200명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뭐 일단 지금 4차 대유행에 이제 들어섰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이제 근거가 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이제 중요한 게 지금 과거에 2차, 3차 대유행을 겪을 때도 이제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때 그 직전에 이동량이 가장 최대한으로 증가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준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어찌 보면 이제 간접적인 지표지만 이동량 증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지금 방역 당국에서도 지금 이동통신사의 도움을 받아갖고 수도권, 비수도권의 이제 이동량 이제 변화를 계속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 예. 지금 6월 들어가지고 이동량이 매주 증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제 그럼 유행이 실제로 지금 현 상태가 확산되고 있느냐 안 하느냐는 저희가 재생산 지수라는 걸 갖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1보다 미만, 그러니까 한 명이 한 명도 감염시키지 못하면 유행이 억제되고 한 명이 한 명 이상을 감염시키면 유행이 확산되는 건데 일 전후로 계속 몇 달 동안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 그러니까 이동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계속 유지했다는 얘기는 뭔가 균형을 맞추는 그런 추가 하나 더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게 백신 접종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한 6월 둘째 주까지는 0.9, 1을 잘 유지를 하고 있다가 지난주에 갑자기 재생산 지수가 0.99에서 1.2로 올라갔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게 갑자기 뭔가 이제 재생산 지수가 확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 1, 2주 전을 반영하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그 지금 균형을 깨트리는 뭔가가 등장을 했다라는 건데 그렇네요. 확인을 해봤더니 그게 결국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 사회에 특히 젊은층 중심으로 유행을 하면서 이 유행의 그 균형을 깨트렸다라고 볼 수 있고 그게 이제 그 최대의 이동량 증가랑 맞물리면서 이제 제 4차 대유행이 이제 한 2, 3주 전부터 시작이 됐고 지금은 처음 들어가는 초입 단계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역 당국 오늘 발표를 보니까 여러 수치를 좀 비교를 했을 때 악화되면 2,000명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오늘 이제 방역 당국 발표를 보면 지금 수도권의 재생산 지수가 1.25에서 3 정도, 비수도권이 한 1.2 정도거든요. 그럼 1.25다라고 하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확진자 한 명이
1.25명, 그러니까 1,000명이 지금 확진자인데 예. 세대기라고 해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감염을 시킬 수 있는 시기가 빠르면 3일에서 한 7일 정도쯤 걸립니다. 그러면 이 지금 1,000명이 특별한 대책이 없다 그러면 3일에서 7일 뒤에는 1,250명이 되는 거죠. 예. 이게 계속 이제 세대기별로 반복이 되고 그 와중에 조금이라도 유행이 또 확산이 되고 한다 그러면 사실 걷잡을 수 없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데 과거 그 전례를 봤을 때 한 2차, 3차 유행 때 이렇게 유행이 막 확산됐을 때 재생산 지수가 한 1.7까지 올라갔었던 적이 있어서 예. 그걸 이제 곁들여서 계산을 해봤더니 그런 유행의 이제 통제가 충분히 되지 않은 부분들을 고렸을 때 이제 2,000명 그런 계산이 나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통제를 잘 하지 않으면 2,000명대 이상의 그런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그 무기가 뭐냐 그러면 예. 백신 접종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백신 접종이라는 게 단시간 내에 확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당장은 아니기 때문에 예. 결국은 남아있는 방법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활용해서 이걸 이겨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예. 네. 앞서 저희가 지금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연결을 했잖아요. 손영래 반장 말로는 일단 보름 정도까지 계속해서 신규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달 말까지 한 2,000명까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빨리 이걸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일단 역학조사를 열심히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사 건수를 늘리고요. 검사 건수를. 근데 지금 역학조사가 가능한 수준입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결국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더해서 이제 방역 당국의 노력이 더해져야 되는 게 이제 같이 되는 건데요. 예. 이게 지금 참 어려운 게 뭐냐면 과거와 달리 지금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제 유행이 나타나고 예.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20, 30대 같은 경우는 무증상 감염자들이 거의 반 가까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어떤 예. 유행이 인지가 돼야지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증상이 있어야지 조심도 할 텐데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지역 사회를 돌아다니면서 감염이 유발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유행을 갖다가 증상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야 인지를 할 수 있는데 예. 지금 인지하지 못한 감염들이 이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역학조사를 열심히 하고 싶어도 인지가 안 되니까 충분하게 다 완벽하게 할 수가 없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어떤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서 숨어 있는 확진자를 한 명이라도 더 만들려고 검사 확대를 해야 된다는 게 지금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건데요. 예. 근데 이 방안만 가지고는 전체의 유행의 규모의 일부밖에는 도움이 받지 못하기 때문에 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그 백신 접종을 최대한 빨리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떻게든지 뭐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도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예. 과거 사례를 좀 보니까요. 12월 말에 1,200명이 넘은 적이 있고 그때는 연말 모임을 좀 할까 봐 4인까지만 모일 수 있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1월 중순쯤 돼서 한 300~400명대가 확진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지금도 결국에는 좀 해결책은 사회적으로 좀 거리 두기를 높이는 것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이 코로나19 감염은 사람이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유지가 되질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본은 꼭 필요한 만남 위에는 절제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그 절제했을 때만 이 감염이 이제 유지가 된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통제가 된다라는 건데 예. 지금 참 안타까운 게 말씀드렸지만 젊은 사람들은 본인이 걸렸는지도 모르고 예. 사람과 접촉을 밀접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지금 이걸 갖다 이제 마땅히 통제할 만한 그런 방법이 없고 더더군다나 지금 델타 변이의 문제가 뭐냐면 그 과거에 이제 우한 당시에 이제 그런 바이러스를 원조 바이러스 그다음에 이제 그 변이 바이러스들이 이제 쭉 나타나고 있는데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중에서 이 지금 델타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변이 이전의 바이러스보다 최소 전파력이 2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인지를 하기도 어렵고 증상도 별로 없는데 전파력은 높으니까 네. 또 그리고 또 필수적인 활동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백신에 궁극적으로는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그 백신 접종하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를 올려서 어떻게든 유행을 억제하는 상황에서 이런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온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결국은 거리두기를 신속하게 강화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정부는 일단은 일주일 정도 더 유지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일요일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신속하게 올리는 그런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글쎄 뭐 사실은 벌써 지금 새로운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3단계는 이미 이제 훨씬 더 뛰어넘은 상태고 예. 그 수도권 1,000명 그다음에 그 이제 그 어찌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인구 10만 명당 뭐 0.4명 그러니까 1,000만 명 계산한다 그러면 400명이 넘어가면 사실 이제 4단계 기준에 이제 예. 들어오고 이제 내일 정도 되면 서울 같은 경우는 개편된 단계 4단계 들어간다라고 예. 이제 얘기가 되는 예, 그런 지금 상황이지 그런 않습니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수도권 1,000명은 이미 엊그저께 990명, 오늘도 900명대가 나왔기 때문에 거의 이제 그 4단계에 근접해 있는 상황인데 네네. 말씀드렸지만 이 변이 바이러스를 당장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결국은 확진자가 더 나오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기다릴 거냐 아니면 선제적으로 올릴 거냐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좀 적극적으로 이제 좀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네. 그 앞서서 손영래 반장이 이야기를 한 것 중에 이번 유행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작은 소규모 유행이 많다. 앞서서 그 전무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이럴 경우에는 1,000명이 작은 소규모로 집단 감염이 되면서 1,000명이 넘는 상황에서는 역학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역학조사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이제 감염 경로 조사와 접촉자 조사. 감염 경로를 조사해서 이게 어디서 왔는지를 확인을 하는 게 이제 또 어찌 보면 이제 그 연결고리를 꽂는 데 중요하고요. 접촉자 조사는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을 최대한 빨리 찾아서 격리를 해야지만 예. 그 사람들이 사회 접촉하면서 이제 추가적인 이제 전파를 막을 수가 있는데 지금 무증상 감염자가 워낙에 많고 전파를 하다 보니까 감염 경로 조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접촉자 조사를 하려고 봤더니 역시나 증상들이 없고 또 확인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젊은 층들은 돌아다닌 그런 사회 활동들이 많기 때문에 예. 역학조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역학조사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고요. 네. 그래서 지금 역학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되냐면 어떤 그 확진자가 중요하게 다녔던 동선을 중심으로 거기에 노출된 사람들은 다 찾아낼 수는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와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아, 그 그렇군요. 역학조사가 그래서 진행되고 앞서 있는 우리가 거거든요. 강남의 한 백화점 집단 감염 일어났고 그래서 거기 다녀간 네, 모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검사를 그 받아야 검사 된다고 받아야 하는 된다. 거군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예. 그런데 그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제일 주목해야 하는 곳이 화장실이라면서요? 뭐 주목해야 되는 게 화장실이라기보다는 예. 지금 백화점 안에서 지금 보면 내부 직원들 중심으로 예. 이제 확진자가 상당히 대규모로 나왔는데 이제 이런 이런 나름 대규모의 유행이 생겼을 때에 이제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결국은 코로나19가 호흡기 비말 감염 또는 접촉 감염에 있어서 이제 감염이 되는데 호흡기 비말은 이제 확진자랑 근처에 있으면서 기침을 하는 걸 바로 받지 않는 이상은 예. 보통 감염이 잘 안 되거든요. 예, 예. 근데 보면 그 직원들이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됐을 때 그럼 어떤 걸 확인을 해야 되느냐? 결국 코로나19의 가장 그 문제가 되는 환경은 마스크를 벗는 환경입니다. 예. 네. 근데 이제 화장실 같은 경우는 뭐 양치를 하거나 뭐 가글을 하거나 하면서 이제 마스크를 벗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제 코도 뭐 세수도 하고 하면서 입이나 코에 이제 손이 가져가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뭐 수도꼭지든지 뭐 휴지든지 아니면 그 화장실 손잡이든지 이런 데에 바이러스를 많이 묻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용한 사람이 그걸 만지면 사실 감염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예전에 보면 뭐 이런 제 기사를 봤는데 중국에서 뭐 화장실에서 14초간 뭐 같이 예. 있었는데 감염이 됐다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뭐 감염력이 뛰어난 것 같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걸 봤는데 예. 사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아, 예. 그 앞선 사람이 화장실 어딘가에다 이렇게 바이러스를 노출시켜 놓으면 그런 딱딱한 환경, 딱딱한 물체 위에서는 며칠까지도 생존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그 환경을 오염시켜 놓고 다음 날까지 생존돼 있으면 그 장소에서는 다음 날에도 확진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접촉 감염의 이런 부분들까지도 잘 관리를 해서 역학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예. 그런 의미를 이제 말씀드린 거고 실제로 지난번에 이제 쿠팡 그 물류센터에서 이제 그런 대규모 유행이 났을 때 예. 뭐 안전모, 뭐 키보드, 마우스 뭐 예. 이런 안전화 뭐 이런 데서 이제 환경에서 이제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예.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 예. 또 그런 식의 이제 그런 위험 장소 중심의 이제 역학조사가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사회 활동이 많은 젊은층 그런 역학조사를 할 때는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이런 알겠습니다. 설명을 해드립니다. 뭐 예. 학교나 학원에서도 집단 감염이 나오고 있는데 교육부는 2학기 전면 등교는 일단은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 중에 학교에서도 화장실을 쓰고 아이들이 양치도 할 거고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좀 우려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괜찮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2학기 이제 학생 등교를 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예. 가장 시급한 거는 아이들 접종을 시키는 겁니다. 아, 지금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예. 사실 12세 이상까지도 다른 나라에서 이제 승인이 돼 있고 우리나라도 예. 16세 이상은 승인이 돼 있고 12세에서 15세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지금 접종을 하지 않은 아이들이 이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이런 유행이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데 등교를 한다라는 건 사실 너무 좀 위험한 부분들이 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가능하다 그러면 예. 최대한 빨리 국내에서도 12세 접종 승인을 해서 최대한 뭐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생 이상이라도 최대한 접종들을 마치고 완료한 예. 다음에 어떤 백신에 의한 도움에 더해서 이제 거기에 방역 뭐 마스크 착용이니 뭐 환경이니 이런 것들이 더해져야만 좀 더 좀 확실하게 좀 등교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조건이 갖춰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학교, 학원, 특히 학교 같은 경우에는 개학 전에 가능하면 많은 학생들이 백신을 맞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걱정스러운 게요. 이스라엘이나 외국 같은 경우에 백신을 맞았어도 감염되는 이른바 돌파 감염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잠시 뒤에 이제 이스라엘도 한번 연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요. 신규 감염자 가운데 약 40% 이상이 돌파 감염 사례라고 합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이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했을 때에 사실 그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 전에는 어느 정도 이제 논리적인 근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도 이제 42%뭐 이스라엘 데이터 보면 42% 정도가 돌파 감염이 됐다라는 건데 이제 돌파 감염이 되더라도 참만 다행인 건 뭐냐면 예. 어떤 백신이든 간에 접종을 한 경우 완료를 한 경우에 중증 질환으로 가는 것들은 거의 90% 이상 대부분 다 막아주기 때문에 예. 본인은 안전합니다. 본인은 안전. 근데 이 돌파 감염자들은 본인이 백신 접종도 했고 사회적으로 뭐 나름대로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돌파 감염이 되는 경우에 감염력이 없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이런 분들이 도리어 사실 지역사회 조용한 전파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것들이 지금 이스라엘 데이터에서 나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돌파 감염이 이런 42%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라고 해서 정말로 안전하느냐. 다른 사람에게 본인은 좀 안전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 될 수 있어서 그렇네요. 이런 예.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백신 인센티브나 이후에 그런 방역 대책을 다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저녁 이재명 저격수로 알려진 김영환 전 의원과 만납니다. 윤 전 총장이 정치 보폭을 넓히는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8월 입당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최혜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김영환 전 의원 오늘 저녁에 만난다고요? 네, 맞습니다. 김영환 전 의원은 이재명 저격수로 알려진 인물인데요. 특히 과거 경기지사 자리를 두고 이 지사와 경쟁하면서 여배우 스캔들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선 이 지사에 대한 고발을 주도하며 사실상 이 지사와는 악연을 이어왔습니다. 일단 윤 전 총장 측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누구든지 만나려고 한다며 회동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1시간쯤 뒤에는 이 부친상을 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조문할 예정입니다. 정치 선언 이후에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최 전 감사원장은 빈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친의 유언에 대해 밝히기도 했습니다. 의식이 있으실 때 글씨로 남겨주신 말씀은 대한민국을 밝혀라. 육성으로는 저에게 소신껏 해라. 이에 당분간은 공식 행보를 자제할 것으로 보이지만 부친상을 마무리 짓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대권 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야권 주자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는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윤 전 총장이 8월 경선 버스에 탑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이렇게 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행간 하나하나를 읽어봐도 범야권과 함께하겠다. 그리고 제3지대론을 고려하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시간에 탑승하실 거라 봅니다.
또 정치 참여를 선언한 최정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당내 주자들과 비슷한 시점에 합류를 결정하지 않을까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번엔 민주당 대선 경선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예비 후보들의 마지막 TV 토론회가 열린다고요? 네, 사실상 마지막 예비 경선 일정입니다. 이 민주당 예비 후보 8명은 잠시 뒤 5시부터 TV 토론회로 다시 한번 맞붙습니다. 앞서 3차례 토론회가 그랬듯 이번에도 지지율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집중 견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반 이재명 주자들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 후퇴 논란과 여배우와의 스캔들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책 토론회보다는 이 지사 청문회가 됐다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민주당은 마지막 TV 토론을 끝으로 내일부터 여론조사에 돌입합니다. 오는 11일까지 4일 동안 국민과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 본경선에 오를 후보 6명을 추립니다. 이어 본경선을 거쳐 이르면 오는 9월 5일 최종 후보 1명을 결정지을 예정입니다. 네, 지금 국회에서는 재난지원금 논의도 한창인데요. 오늘 김부겸 총리가 추경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했죠? 네, 김부겸 국무총리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포용적 회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뇌가 컸다며 재난지원금이 소득 하위 80%로 결정된 데 대해선 현실적 제약도 있었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작은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기여만 하고 혜택은 받지 못한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해를 구합니다. 앞서 당과 정부는 소득 하위 80%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협의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형평성을 이유로 전 국민에게 주자는 요구가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에 나섰지만 전 국민 지급 의견이 다수라는 점만 확인한 채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 지도부 입장에서는 당내 요구와 정부의 반대 속에서 고심하는 분위기로 읽히는데요. 이 당이 일방적으로 전 국민 지급으로 밀어붙일 경우 정부와의 갈등 속에 또 독주에 나섰다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는 만큼 이 과정에서 정부는 물론 야당과도 협의해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민생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연이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각을 세웠는데요. 그런데 마스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모습입니다. 대전 현충원에 방문했을 당시에는 하얀색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카이스트를 방문할 때는 문구가 박힌 남색 마스크로 바꿔 꼈습니다. 적힌 문구를 좀 자세히 확대를 해봤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원자력, 탄소 중심, 기후 대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윤 전 총장이 참석한 토론회의 주제가 멀어진 탄소 중립이었는데요. 중립이 아닌 중심이라고 쓰여 있던 겁니다. 탄소 중심이란 말은 없지만 석유 많이 쓰라는 말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주최 측의 실수였지만 이를 놓치지 않고 민주당도 비판에 들어갔습니다. 박선준 대변인은 범죄 예방 행사에 범죄 권장 마스크를 쓴 것이라고 꼬집었고요. 윤호중 원내대표는 특수검사 수장을 지낸 분이 맞느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최근 방명록 맞춤법 설화도 한 차례 겪었습니다. 지난 6월 김대중 도서관을 방문해서 방명록에 남긴 글귀 중에 새 지평선을 여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지평이란 말이 맞는 겁니다. 여기에 쓴 성찰이란 말도 통찰이란 표현이 더 맞는 말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언어의 새 지평을 열었다 이런 비아냥을 들어야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출마는 처음이다 보니 과거에도 실수에 진땀 뺀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유엔 사무총장 시절 대권 주자로 계속해서 언급되면서 정치권 등판에 관심이 쏠렸던 반기문 전 사무총장입니다. 일일 일실수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죠. 특히 음성 꽃동네를 방문했을 당시 누워있는 할머니에게 턱받이를 한 반 전 총장 부부가 죽을 떠먹여드리는 장면이 논란이 됐습니다. 꽃동네 측에서 요청한 방식대로 한 것이라고 해명하긴 했지만 서민 코스프레하다 사람 잡겠다, 옷에 묻은 음식물 걱정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2017년 걸어서 선거 유세를 하던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는 부산 지하철에서 만난 초등학생과 대화를 했는데요. 이때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공부 중에 수학이 제일 힘들다라고 하자 안철수 후보가 과외 수업은 하고 있느냐라고 물은 겁니다. 눈높이에 맞지 않다, 세상 물정 모른다 이런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였을 당시에는 발음으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먼저 3D 프린터를 3D 프린터로 강한 비판을 받았고요. 통일성을 위해서 5G도 5G로 일부러 읽기도 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국가는 아무나 경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3D 프린터를 3D 프린터라고 읽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잠깐 실수로 잘못 읽었다고 하기엔 너무도 심각한 결함입니다. 용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또는 이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발음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일반적으로 누구나 보면 3D 프린터라고 읽습니다. 지금은 통용된 말이지만 처음 나온 기술에 대한 외래어 발음법에 설왕설래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문재인 당시 후보도 3을 3이라고 못하고 우리가 홍길동이냐 이렇게 발끈하기도 했습니다. 대선 주자들에 대해 상대 후보 측은 또 유권자들은 사소한 실수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연일 실수 논란이 불거지면서 등판 20일 만에 물러나기도 했죠. 한두 번의 실수는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라는 지적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대권을 향한 움직임이 더 많아질수록 실수를 줄이는 더 세심한 행보를 해야 하는 이유일 겁니다. 수만의 융단 폭격 검증에서 견디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저 정세균 도덕성만큼은 그 어떤 후보보다 자신 있습니다. 진짜 뉴딜이라던 기본소득 제1공약이 아니십니까? 국민 여러분, 기본소득을 받으려고 증세 얼마까지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갈수록 각 후보들의 진면목을 보시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추미애 후보께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이렇게 감성적으로 와 닿는 게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제가 외우지는 못하겠는데. 계곡의 무난 돌덩이였다가 지금은 흘러 강까지 왔더니 호박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돌멩이의 본질은 변한 게 없겠죠. 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컷오프 투표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민주당 지지자 절반 정도가 적합 후보로 이재명 경기지사를 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오늘 나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오늘 스타트업 현장을 찾는 등 공개 행보를 이어갔고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부친상을 당한 가운데 야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조문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다양한 정치권 이슈 추은호 해설위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일부터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예비 경선 이제 컷오프 투표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론조사로 하지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는요. 원래는 대선 후보 경선 흥행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흥행 조짐이 좀 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나 봐요. 예, 민주당 그 경선은 워낙 시작부터 이재명 일강 체제가 아주 강고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흥행성에서는 좀 별로일 것이다. 활력이 좀 떨어진다. 다른 후보들도 보니까 워낙 오랫동안 거론된 분들이라서 좀 활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당 내부에서 많이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흥행 요소를 나름대로 도입하기 위해서 TV 토론도 여러 차례 하고
국민 면접 이런 제도도 도입을 하곤 했는데 예.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썩 만족스럽지는 않지만은 예.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을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여기서 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뭐냐면은 지금 본 경선에 대비해서 네. 국민 경선단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 1차가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돼서 이번 일요일까지 진행되는데 벌써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분이 한 40만 명이나 됩니다. 매일 10만 명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3차 정도로 나눠서 진행될 예정인데 네. 이러다 보면은 작년에 지난 4년 전에 한 국민 경선 규모가 215만 명 정도 됩니다. 네네. 그것을 훨씬 뛰어넘지 않겠느냐. 그래서 흥행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선거인단 수가 얼마나 늘어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일 날 컷오프 발표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 여론조사를 하게 됩니다. 당원 여론조사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인데요.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나왔습니다. 한번 보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로는 민주당 대선 주자 누가 적합하느냐 이걸 물어봤습니다. 예. 전체 국민들을 상대로 했을 때는 이재명 지사가 32.4, 예. 이낙연 전 대표 19.4 이렇게 나왔지만 민주당 지지자들만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네네. 이재명 지사가 과반입니다. 50.3. 그렇군요. 이낙연 전 대표 30.5%. 이재명 지사의 일강 체제가 지금 점차 굳어져가는 3위는 추세를 누가 보고 나왔습니까? 있습니다. 예. 3위는 추미애 전 장관이 일반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7.6 예.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할 때는 10.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10.3%가 추미애 전 장관을 뽑았네요.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추미애 전 장관이 높게 나오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추미애 전 장관이 높아질수록 결국 등을 보는 사람이 만약에 이제 본경선 가더라도 이재명 지사일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이재명 지사의 가장 큰 약점 하나가 강성 친문들이 비토를 받는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비토 정서를 추미애 전 장관이 상당히 지금 완화시켜주고 있다. 네. 지금 실제로 예비 경선 과정에서도 나타나는 거 보면은 이재명 지사와 추미애 전 장관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연대까지는 아니라도 추미애 전 장관이 보호막이 되는 네.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예. 이제 본 경선에서도 네. 친문 강성 친문들의 표심이 이낙연 정세균으로 쏠리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추미애 전 장관이요. 예. 그런 점에서 주목되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예비 후보들 어제 각자 정책과 비전을 선보였습니다. 지금 8명의 후보들이 있는데 2명의 후보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제 정책 대결 자 어떤 발언들 나왔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했고 한 약속은 다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시장, 도지사를 거치는 동안 공약 이행률이 90%를 넘었습니다. 10중 8구가 아니라 10중 9을 지켰습니다. 정치 세계에서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꿈과 성취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세 분 대통령께서 이루지 못하신 꿈을 완성하는 일, 그것 또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세 분 대통령께 배웠지만 더 잘하고 싶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독재와 분단에 맞서 전공법으로 싸우셨듯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특권과 반칙에 맞서 전공법으로 싸우셨듯이 추미애는 양극화와 불공정에 맞서 전공법으로 싸워 이기겠습니다. 선택적 정의, 가짜 공정에 맞서 정의와 공정, 법치가 숨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네,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 짤막하게 들어봤는데요. 이재명 지사는 실천력을 굉장히 강조한 그렇습니다. 반면에 다른 후보들 보면 민주당의 적통, 촛불 정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시대 정신,
이번 대선에서 시대 정신을 잡아야 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재명 지사가 실천력 강조하는 것, 이것이 뭐 본인이 내세우는 시대 정신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한 선거 전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지사 하면 떠오르는 것이 행정 전문가로서의 결단력 그리고 실행력 이게 아닙니까? 처음엔 이런 것이 이재명의 이미지를 심어왔는데 지금은 이것을 공약 이행률이 자기가 경기지사로서 공약 이행률이 90% 넘었다. 실천력이 강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점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최근에 이 경선 행보라기보다는 본선 야당 후보와 결을 본선 행보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게 최근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 문제를 강하게 이렇게 푸시하지 않습니다. 다른 후보들이 이재명 지사의 그 기본소득에 대해서 계속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이것이 집행력이 있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지만은 본인은 이 문제를 강하게 내세우질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슈를 이미 선점을 했다. 그 효과를 충분히 누렸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중의 정서를 이미 충분히 얻었다. 만약에 기본소득 집행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커질수록 본인이 이렇게 후퇴, 이렇게 코너에 몰릴 수가 있는데 이미 얻을 것은 다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치고 빠지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쓰고 있고, 어떻게 보면 다른 후보들이 여기에 좀 말려 들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받습니다. 네, 야당에서는 공정, 시대 정신을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후보들 보면 적통, 민주당 적통, 촛불 정신, 도덕성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좀 그렇습니다. 다르네요. 이낙연 특히 정세균 두 후보 두 공통점이 많지 않습니까? 두 후보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민주당의 적정이다, 도덕성이다. 사실 좀 두 후보 누가 해도 좀 차별화되지 않는 그런 이슈들인데 둘의 장점, 이 둘의 장점은 뭐냐면은 비토 세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비토 세력이 없다. 또 민주당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영남 유권자들을 봐서도 이 두 분에 대한 거부감들은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또 단점일 수도 있는데 뭐냐면은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매력을 좀 외력이 없다. 이런 또 것이 단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두 후보의 지금 지지율 출세를 보면은 어느 정도 예비 경선이 진행될수록 급격하게 오르지는 않지만은 소폭이나마 계속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 이야기 잠깐 하셨는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5년 전 당시와 비교했을 때 보면 자신을 향한 공세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 자, 여권주자의 견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발언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5년 전 모습하고는 많이 다르세요? 뭐 바뀐 거라면 제가 좀 많이 바뀌었겠죠. 많이 유연해지고 흘러 강까지 왔더니 호박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돌멩이의 본질은 변한 게 없겠죠. 독립국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한편으로는 아프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역할 자체도 중요한 일이라는 측면에서 뿌듯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운명이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국가 지도자의 품격, 또 지도자 가족의 품격을 많이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취지에서? 이거 당연한 일이니까요. 특별히 무슨 의도가 있다거나 그러지 않고 당연한 것이니까요.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것을 함께 고민해보자라는 취지로 국민들께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창의 이미지가 강했는데 확실히 최근에는 방패 이미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지지율 1위니까 아무래도 공격이 집중이 될 수밖에 없고 그걸 또 방어하는 데 주력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이야기를 했지만 품격 이야기를 지금 네, 거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낙연 대표. 전 대표. 이낙연 전 대표가 총리를 그만둘 시절에 총리를 하고 정치 다시 이제 복귀하기 직전에 기자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19년 12월이었는데 그때 저도 현장에서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국민이 갈증을 느끼는 것은 정치의 품격이다. 그리고 신뢰다. 내가 정글로 돌아가더라도 그런 정치를 이재명 지사를 겨냥한 발언 아닐까요? 그 당시에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거고요. 자신은
품격 있는 정치를 하겠다. 그 당시에 이낙연 전 대표가 지지율 월등한 1위를 차지했을 당시니까 그런 언급을 했었는데 본인은 그런 정치를 품격 있는 정치를 계속 하고 있다. 그렇지만은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좀 모자란 것이 아니냐. 국가 지도자의 모습으로서는 부족한 것 아니냐라고 하고 공격하는 것이 이낙연 전 대표의 최대의 공격 그 수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야권 후보 동향 보겠습니다. 오늘 리얼미터 조사에서 야권 후보 적합도 관련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앞서 이재명 지사가 여권 지지층에서 50% 정도 지지율을 받았는데 그렇습니다. 이번 조사 야권 후보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58%를 지지하는 것으로 집계됐어요. 그렇습니다. 같은 리얼미터에서 같은 여론조사인데요. 네. 윤석열 전 총장이 보수, 특히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58%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전 총장이 최근에 뭐 엑스파일 문제다, 장모 재판 문제다 여러 가지로 좀 시작하자마자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은 보수층의 지지는 아직까지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최근 행보도 사실은 보수 지지층이 좋아하는 행보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시작할 때 바로 그랬었죠. 그래서 보수층이 좋아할 만한 호국 행보라든가 아니면은 이재명 지사와의 그 역사관 논쟁이라든가 탈원전 정책 비판 이것은 결국 뭐냐면은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 기반은 결국 보수층이다, 국민의힘 지지층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그런 그 행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왜 중도나 진보 쪽 행보도 아우르는 그런 행보를 좀 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보수층을 좋아할 만한 행보를 분명하게 좌표를 찍은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윤석열 전 총장의 목표는 보수층, 중도층. 또 일부 이탈한 진보층의 지지를 포괄하겠다. 그러지 않으면은 자신이 정권 교체를 하더라도 국회 운영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도층 행보도 계속 합니다. 어제 안철수 대표 만났죠. 그렇네요. 오늘 김영한 전 의원 만날 예정이죠. 그리고 또 그 대전 방문했을 때 민주노동당 출신 주대한 씨 만나기도 했었죠. 그래서 아우르는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결국 윤석열 전 총장에게 중요한 것은 중도다. 중도 잡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지지층의 바탕으로 해서 중도로 나가는 외연 확장 전략은 계속 펴겠다. 이것은 윤 전 총장의 확실한 정치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 현장에 간담회에 참석하고 김영환 전 의원을 만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김영환 전 의원은 민주당 소속 의원이었고요. 이재명 지사 공격수로 알려져 있는 의원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김영환 전 의원은 뭐 민주당 소속으로 4선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를 했었죠. 그때는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나왔습니다.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나와서 이재명, 남경필 이런 분들하고 같이 경합을 벌였는데 그 당시에 그 지지율은 낮았습니다. 하지만은 그 토론회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를 겨냥을 해서 줄곧 공격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재명 저격수 이렇게까지 이런 별칭까지 얻었는데 그 이후 정치 행보를 보니까 상당히 보수 쪽으로 가깝게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윤석열 전 총장으로서는 한때 진보적인 합리적인 진보주의자였던 김영환 전 의원을 만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외연을 넓혀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야권의 다크호스로 부상이 되고 있는데요. 최 전 감사원장의 부친인 고 최영섭 예비역 대령 오늘 새벽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유언이 대한민국을 밝혀라였다고 본인이 직접 이야기했는데요.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글씨로 남겨주신 말씀은 대한민국을 밝혀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육성으로는 저에게 소신껏 해라 그게 아버님께서 저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육성이셨습니다. 그전에는 정치 참여에 반대하신다는 우려도 있었는데 신중하게 선택해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셨죠.
뭐 사실상 정치를 하는 것으로 지금 모두 알고 있습니다. 부친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중하게 선택해라 이런 말을 남겼나 봐요. 일단 그 고 최영섭 대령께서 생전에 반대를 했는지 자체는 예. 아직 좀 불투명합니다. 그랬군요. 그 말이 예, 좀 예. 다양하게 있는 것 같은데 최재형 전 원장이 소개한 대한민국을 밝혀라. 예. 이건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유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 왜냐하면은 이 집안은 전통적으로 그 보수적인 기독교 계통의 집안입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예. 최재형 전 원장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도 일종의 소명의식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밝혀라는 것은 빛의 역할 아닙니까? 네네. 또 최재형 감사원장 시절에 그 감사원 직원들에게 항상 소금의 역할을 해라라고 강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감사원이 외압에 굴복하면은 소금의 역할을 안 하는 거다, 못 하는 거다라고 지적을 하는데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기독교의 용어입니다. 그렇죠. 그런 예. 소명 의식을 최재형 원장이 갖고 있고 또 부친의 유언이 밝혀라라고 하는 것은 빛의 역할을 해라라고 하는 그런 유언을 되새겨 볼 때 최재형 원장의 대선 참여, 본격적인 투신 이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의 문제다. 예, 야권 인사들이 오늘 최재형 전 원장 부친 빈소를 많이 찾았는데 눈에 띄는 인물이 권영세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입니다. 오늘 오전에 조문을 했는데 조만간 만나서 입당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뭐 당장은 아니겠죠. 예. 일단 그 상도 치러야 되고 또 사무제 이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사무제라고 안 하고 사무 예배를 보내겠죠. 예.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정도가 될 텐데 그 이후에 권영세 의원을 접촉점으로 해서 아마 입당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늘 상가에 또 마침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조문을 왔더라고요. 그랬군요. 예. 김동연 전 부총리도 왔고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조문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예. 되는데 상가 정치라고 보통 많이 합니다. 조문 그렇죠. 정치. 예. 이런 자리를 통해서 서로 어떻게 보면 탐색은 아니겠지만은 서로를 한번 심중을 이렇게 떠보는 그런 자리도 자연스럽게 마련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지금 당박 주자들에 대해서 러브콜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8월 말 경선 버스에 올라탈 것을 연시 재촉하고 있는데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4명 선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컷오프 선을. 그러면 이게 지금 당 외 주자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4명에. 기한 내로 입당하시는 분들은 그 4명에 포함되기 위한 경쟁을 하시겠죠. 그 윤 전 총장은 근데 안철수 대표를 국민의당 대표를 왜 만났을까요? 나는 따로 차릴 수도 있다. 다른 사람과. 그런 정치 인식을 한다면 그게 그분의 정치적 정무적 감각이죠. 저라면 그런 판단 안 할 것 같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워낙 그 당 내에서 좋은 말씀하신 분들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돕겠다고 하는 분들도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월 말이 꼭 되지 않더라도 합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얘기 들어보면 이준석 대표는 당 안으로 들어와라. 와서 경쟁하라 이런 그렇습니다. 이야기인데요. 다시 말하면 윤 전 총장이 당 밖에서 독자적으로 힘을 키운 다음에 국민의힘 주자와 뭐 단일화 경쟁하는 그런 구도는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읽히거든요. 일단 그렇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네. 태도는 좀 입장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 입장으로서는 국민의힘이 야권의 빅텐트 또 하나의 플랫폼이 될 거니까 여기에 들어와서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의 그 엄명한 대로 8월 말에 경선 버스는 떠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월 말이라면 좀 이른 감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래도 이준석 대표가 워낙 일찌감치부터 그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진행이 되리라고 보는데 지금 국민의힘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12명 뭐 이렇게 이야기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비 경선을 한 2차례 정도 치르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뭐 그 경연 대회처럼 2차례에 걸쳐서 컷오프를 하고 본 경선은 4명으로 치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결선 투표가 없습니다. 그냥 본 경선으로 다수결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아마 8월 말부터 시작이 되면은 11월 9일 이전에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국민의힘이 특히 이준석 체제가 최재형 그리고 윤석열 또 나가서
안철수 예. 이런 분들을 끊어 안으려면은 예. 국민의 힘이 정말 중도지향이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각인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도 자기가 굳이 제3지대에 남아 있을 필요 없다. 예. 국민의힘이 충분히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라면은 굳이 제3지대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준석 대표 체제하에서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혁신하고 어느 정도 변화해서 중도층을 사로잡느냐 이런 것들이 이준석 대표의 과제다. 이런 점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좀 더 변해야지 윤석열 전 총장이 됐든 누가 됐든 들어올 것이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이슈 추은호 해설위원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말씀 나누실 수 있도록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좋아하시는 저요? 기본 식사. 기본 식사는 중국집 아니니까. 저는 짜장면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자분들도 식사 마시십시오. 그런 문제였구나. 네. 여기가 2012년에 제가 처음 정치 시작할 때 대선 캠프 있었던 곳인 건 아세요? 진신 캠프가 여기 있었죠. 아이고 벌써 오셨어요? 아이고, 예. 잘 계셨죠? 네, 안녕하셨습니까? 어제는 또 대전 가시고 굉장히 바쁘셨겠습니다. 사실은 그 8원전 그 행사하고 지금도 상당히 안전합니다. 더 안전한 그 신뢰를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원자력 전문가와 대담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요. 신문에서 읽은 정도입니다. 저 사실 이 자리가 저희 대선 캠프가 있던 곳입니다. 처음 제가 2012년에 그 정치를 하려고 시작했을 때 진신 캠프가 바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정치의 대선배시니까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예, 별 말씀을요. 정권 교체를 위한 그 상호 협력과 그런 뭐 대강의 방향에 대해서 오늘 얘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저한테 여쭤보시면 제가 궁금한 거 있으면 답변해 드릴게요. 가족 사건 오늘 얘기는 사건 진행을 하겠습니다. 답변하지 마시고 답변하지 장모님에 대해서 검찰이 재수사 명령한 거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제가 이미 그런 제 주변 문제에 대해서는 그 조심하시죠. 어디 있지? 없지 뭐. 네, 그렇습니다. 경감물이 육가도 굉장히 공격한 강합니까? 점심 먹으면서 어떤 이야기 나누셨어요? 네. 우선 여기가 바로 제가 2012년 처음 정치를 시작하면서 대선 캠프를 꾸렸던 곳입니다. 현장 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한 번이라도 방역 수칙을 어긴 식당이나 카페 등은 적발 시에 경고 없이 곧바로 영업 중단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과도한 조치라는 불만이 나오는데 심각한 확산세를 막는 게 급선무라는 목소리도 큽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점심시간, 손님들을 맞아야 할 테이블이 텅 비었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며 단골들 발길까지 끊겼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너무 힘든데
오늘 벌써 손님 없잖아요. 영업시간인데.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까지 시행되자 업주들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식당에 들어올 때 QR코드를 찍지 않아 적발되면 처음에는 경고 처분을 받았는데요. 앞으로는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됩니다. 출입자 명단 작성이나 인원 제한을 어기거나 실내 소독과 환기 관련 방역 지침을 한 번만 위반해도 열흘간 영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업주들 사이에선 과도하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싫다는 분들도 있고 이제는 또 뭐 주사 맞았다고 안 하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한 번 걸렸다고 그래서 그거를 영업정지를 시킨다는 거는 좀 너무한다고 생각을 해요. 시민들 반응은 조금 다릅니다. 역대 최대 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강력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국민들이나 자영업자가 적극적으로 수칙을 좀 잘 지켜서 이 상황을 좀 빨리 좀 끝내야만. 지금 코로나가 역대 최고고 심각해져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정책을 강하게 해서라도 일단 완화를 하고. 다만 방역 수칙 위반 책임을 업주에게만 묻는 건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식당한테만 너무 과도하게 그 책임이 주어지는 것보다는 그 방역 수칙을 안 지킨 손님들한테도 조금 책임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역 당국은 손님이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경우 개인에게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방침인데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게 쉽지 않아 실효성 논란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점심시간이면 직장인들로 붐비는 식당들도 한산해졌습니다. 이른바 유명 맛집을 찾는 발길도 줄어들었는데 대신 배달 주문은 늘었습니다. 달라진 점심시간 풍경을 김대겸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가. 식사하러 나온 직장인들로 가득할 시간인데 여느 때보다 한산합니다. 확진자 수가 600명대였던 3주 전. 거리두기 개편을 앞두고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던 모습과 대조적입니다. 평소라면 길게 늘어선 줄로 30분 이상 기다려야 했던 유명 맛집도 대기줄이 절반 정도로 짧아졌습니다. 대신 배달 주문이 늘었습니다. 보통 줄 3겹 서 있을 시간인데 줄이 없어요. 그럼 배달을 하겠죠, 계속. 그리고 주문 전화 훨씬 많이 오겠죠. 식사하러 온 손님도 업주도 갑자기 커져버린 확산세에 조심스럽습니다.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하고 그러고 있죠. 다들 긴장한 상태예요. 델타 변이 생기니까 조심해야겠다 생각하는 거죠. 서울 중구의 먹자거리 역시 점심시간이 됐는데도 빈자리가 보입니다. 이틀 연속 확진자가 1000명대를 기록하자 손님이 지난주보다 30% 줄었다는 식당도 있습니다. 어제부터 달라요. 특히 저녁에는 거의 없어요. 옛날에는 꽉 차고 저 방에까지 다 차고 했는데 저 방은 계속 놀고 있잖아요. 손님들은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마스크를 벗지 않습니다. 일행과 대화도 거의 하지 않은 채 빨리 식사를 마치고 일어섭니다. 밥 먹기 전에는 식사하는 동안에만 일단 마스크 벗었고요. 그 전에는 일단 영화도 하고 하는 앞으로는 좀 신경이 좀 쓰이긴 할 것 같아요. 거리엔 마스크 벗은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이 될 거란 전망 속에 시내 곳곳을 오가는 사람들 표정엔 긴장감이 역력합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백신 접종으로 한숨 돌렸던 전 세계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다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백신 접종률 1위로 가장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던 이스라엘에선 접종자의 돌파 감염도 속출하면서 다시 강도 높은 방역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YTN 명현주 이스라엘 리포터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스라엘 확진자 최근에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네, 이스라엘은 지금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일일 확진자 수가 10명 내외까지 내려갔었는데요. 예. 지금 전 세계 델타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서 이스라엘에서도 6월 21일 기준으로 일일 확진자 수가 100명이 넘었고 어제 기준으로 연 3일 동안 5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예. 게다가 어제 입국자 가운데 4명이 델타 플러스 변이에 감염된 것이 확인되면서 긴장을 늦추고 있지 않습니다. 예. 지금 이스라엘 인구가 900만 명이 안 되니까 지금 정도 수치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1월 달만 하더라도 하루에 9천 명이 넘게, 10,000명이 넘게까지 확진자가 있었던 적이 있어서 지금 현재 숫자는 굉장히 작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먼저 전 세계에서 마스크를 벗도록 했습니다. 특히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도록 했던 게 좀 눈에 띄었는데 지금 실내에서 다시 마스크를 쓰도록 했다고요? 네, 실내 마스크 착용 규제가 해제된 지 열흘 만에 다시 규제를 가져온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식당이나 카페나 대중교통에서 쓰고 있는 사람, 안 쓰고 있는 사람 반반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예. 반반 정도 그 실내에서 마스크를 뭐 쓰고 있는 사람, 안 쓰고 있는 사람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정부 지침이 그렇게 내려온 건 아닙니까? 지금 정부 지침은 그렇게 돼 있는데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어떤 심각한 우려는 별로 없는 이유가 지금 보건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6월, 7월 정도 통계를 보였을 때 화이자 델타 변이가 한 60%, 64% 정도 효과가 있다고는 얘기를 했지만 중증과 사망에 관해서는 93%의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다고 해도 중증과 사망으로 가는 수치가 적다 보니까 조금 경각심이 떨어지는 것도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대신에 중증과 사망에 관해서는 93% 효과가 나타났다고 발표는 하고 있었지만 우려했던 기저질환자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세 번째 부스터샷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또 조사가 이뤄졌는데요. 조사 결과 작년 12월에 백신을 맞았던 의료진들의 항체 레벨이 700 이상으로 기준치 150을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부스터샷은 아직 필요 없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예. 그런데 좀 걱정스러운 점이요. 이스라엘에서 신규 확진자의 절반 가까이가 돌파 감염이다. 이런 수치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2번 다 했는데 감염이 된 겁니다. 어떤 사유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대부분 확진되고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외국에서 들어온 입국자에 의해서 감염이 됐고 그 감염된 자녀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확진이 이렇게 퍼지면서 대부분의 경우 50% 정도가 이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또 그 확진됐던 50% 정도가 돌파 감염이었던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많이 우려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델타 변이 감염에 대해서는 64% 정도 효과가 있고 중증과 사망에 대해서는 93%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크게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현지에서는 생각보다는 우려점이 크진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는 내용을 보면 델타 플러스 변이도 이스라엘에서 발견이 돼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다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델타 플러스에 관련해서는 감염성이나 사망의 치명성이 아직까지 아직까지 많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 보건부와 의료부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코로나 대응위원회는 매일매일 모이면서 규제와 어떤 방침을 계속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앞서서 설명을 해주시기를 학교에서도 집단 감염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왜 이런 겁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초기에는 학교를 중심으로 확산되었는데요. 이스라엘의 접종률을 봤을 때 지금 1차 접종률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1차 접종률 지금 현재 12세에서 15세까지의 백신 접종률을 보면은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10세에서 19세까지 1, 2차 접종률이 20%에 미치지 못했지만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2차 접종을 마친 아이들의 비율이 24.5%, 1차 접종률을 마친 비율은 37.5%가 5%로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진자 대부분이 이 12세에서 15세, 그러니까 10세에서 19세에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는 이 12세에서 15세 때의 영역대를 50%까지 접종률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7월 말까지 유효기간이 있는 백신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말까지가 새로운 접종자를 늘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미성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접종 진행률을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일상 회복을 준비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현지에서 좀 방역 대책 조치들을 좀 내놓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방역 대책을 내놓고 있지는 않은 이유는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중증 환자에 대한 숫자가 아주 많이 증가하진 않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매일 사태를 주시하고는 있으나 현재 어제 다시 새로운 규칙을 내놨는데요. 공세나 추가적인 규제보다는 미접종자 대상의 백신 접종 캠페인을 더욱 확대하고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했습니다. 예. 대신에 노인시설이나 100명 이상 참여하는 여름 캠프 같은 곳에서는 코로나 신속 검사를 실시하고 입국하는 사람들에게 백신 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코로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하는 것을 방침으로 정했습니다. 예. 또한 자가격리를 사람들에게 많이 하게끔 하기 위해서 자가격리 기간을 줄이는 것을 또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종합을 해보면 백신 접종을 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 중증이나 사망률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아주 크게 우려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성년자나 학생층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백신 접종률을 좀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백신 접종이 중요한 좀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아직도 백신 접종을 안 맞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현지에서 왜 그런 겁니까? 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굉장히 성공적인 캠페인 접종을 했기 때문에 예. 전체 인구의 61%가 1차 접종을 받은 상태이고요. 56%가 2차 접종까지 끝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33%가 15세 이하라는 것을 감안할 때 아주 적은 소수의 성인들과 15세 이하 아이들이 대부분의 미접종자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 소수 성인들이 접종을 꺼려하는 이유는 이미 코로나를 앓고 항체가 생성된 사람들의 경우 굳이 백신을 맞을 필요를 못 느끼고 있기 때문이고요. 예.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 정부가 비상사태라는 점을 내세워서 그린패스 제도를 통해 반강제적으로 백신 접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예. 아이들의 미접종 이유는 보통 의약품들은 FDA 승인을 받기 위해서 평균 9년에서 12년의 임상실험이 진행되는 것에 비해 mRNA 기술의 임상실험이 너무 짧다는 점 때문인데요. 또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기저질환이 있는 아이들에게만 백신을 권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아이들에게 백신 맞추는 것을 꺼려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백신 접종이 앞서가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확진자가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참고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연결을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현지에서는 어쨌든 치명률이나 뭐 중증으로 넘어가는 확률이 적기 때문에 조금 더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주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참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명형주 리포터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장마 전선 영향으로 경남 지역에 닷새 동안 많은 비가 오면서 침수와 붕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바닷가 마을의 기습폭우에 잠기는가 하면 며칠째 내린 비에 축대가 무너진 곳도 있습니다. 김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다 근처 마을 주택에 가재 도구가 널브러졌습니다. 쌀통도 넘어져 나뒹굽니다. 근처 상가는 날이 밝고서야 겨우 물을 퍼냅니다. 1시간 만에 70mm나 되는 비가 밀물때 내리면서 바다로 빠져나가지 못한 물이 주택과 상가를 덮친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못하고 이래 있는데 또 이 물까지 날리고 나가지고 살 길이 막막하고 뒤처리도 참 못할 지경이고. 주민들에게는 이미 난 피해도 버겁지만 앞으로 어떤 피해가 날지 더 걱정입니다. 지대가 낮아갖고 침수가 되니까 하천을 넓혀주든가 산에서 내려온 물을 어떻게 처리를 해주든가 이렇게 좀 시에서 좀 대책을 세워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며칠째 내린 비에 매실밭 축대가 무너지면서 토사가 쏟아졌습니다. 사면을 따라 바위와 연석 등이 위태롭게 퍼져 있습니다. 토사는 주택까지 흘러가 뒤뜰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작년에 뭐 태풍도 오고 뭐 이랬을 때도 뭐 전혀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어제는까지는 좀 비가 많이 온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예. 지난 3일부터 장맛비가 내린 경남 지역. 많게는 500mm 넘게 내린 곳도 있어서 곳곳에서 침수와
붕괴 피해가 잇따랐지만 다행히 큰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폭우로 며칠 전에 침수됐다 복구 작업 중에 또 침수된 곳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망연자실, 전북 익산의 중앙시장이 바로 그곳입니다. 김민성 기자가 그곳을 취재했습니다. 복구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던 지난 이틀. 하지만 밤사이 내린 비로 다시 침수되면서 상황은 허무하게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전부 다 비만 오면은 이런 그 난리속인데 지금 3일, 3, 4일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한소금도. 사람들이 전부 이 상인들이 한 대 뭉쳐가지고 지금 현재 앉아서 뭐 대체 기회도 열고 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자원봉사자들도 힘겹긴 마찬가지지만 애가 탈 상인들 생각이 앞섭니다. 많이 힘들어하죠. 그래서 어제도 그렇게 많은 힘을 썼는데 또 오늘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익산 시민이 이렇게 좀 뭉쳐서 같이 해결을 해줘야. 피해 현장에서 쏟아지는 따가운 시선에 익산시는 부랴부랴 성난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지금 여기가 사실은 지대가 좀 얕긴 한데 뭐 물난리로 겪어본 적은 사실은 한 번도 지금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도 계속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뚜렷하게 침수가 반복되는 원인을 찾은 게 없다는 발표.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이미 인력이 투입돼 반복 침수 원인으로 추정되는 현장 수습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작업을 하는지 땅속 하수관로에 들어가자 실마리가 보였습니다. 시장에서 만경강 쪽으로 흘러가는 하수관로 아닙니다.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애초 하수관로 소재로 사용되던 자재들이 오히려 물길을 막으면서 물의 흐름을 방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라색 자재는 노후 하수관로를 보수하는 이른바 거푸집입니다. 기존 하수관 모양에 맞게 거푸집을 둘러싸고 여기에 시멘트를 부어 하수가 셀 틈을 막는 건데 제대로 뒤처리가 안 돼 하수관 자체가 막혀버린 겁니다. 거푸집을 해놓고 이제 거기다 시멘트를 주입을 해야 되는데 그 단계에서 이제 비가 와버린 것이죠. 땅속 수습 현장이 드러나자 뒤늦게 나오는 시인. 그럼 이거 좀 공식적으로 발표를 언제쯤 하실 거예요, 혹시? 뭐 이제 위에 이제 보고도 해야 되겠고요. 이제 내일이나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제 그제 한 이틀 동안 비가 안 왔는데 그때 만약에 이 원인을 규명을 하고 찾았으면은 아마 2차 피해는 없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강하지 않은 비에도 반복되는 침수의 원인은 결국 인재였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올림픽을 앞둔 도쿄에 네 번째 코로나19 긴급 사태가 발령됐습니다. 스가 일본 총리는 조금 전 열린 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도쿄에 긴급 사태를 발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올림픽 기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에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은 급격한 감염 확산에 따라서 긴급 사태 속에 치러지게 됐습니다. 오늘 도쿄올림픽에 나설 국가대표들은 선수단 결단식에서 금빛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일본의 코로나19 상황이 좋지 않아서 무관중 올림픽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스포츠부입니다. 네, 일단 오늘 결단식 행사 출정식 개념인 거죠? 네, 선수들이 모여서 잘하겠다, 잘하자 결의를 다지는 자리입니다. 오는 23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에는 전 세계 205개 나라에서 15,000여 명이 참가해서 금메달 339개를 놓고 겨룹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29개 종목에 선수와 지도자 354명이 출전합니다.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오늘 결단식 행사, 김부겸 국무총리부터 황희 문체부 장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해 종목별 감독과 선수 한 명씩 자리를 빛냈습니다. 배구 여제 김연경과 슛돌이 이강인, 사격 황제 진종호와 탁구 샛별 신유빈 등 간판 선수들이 참석해서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도쿄올림픽은 코로나19로 1년 미뤄졌고 후쿠시마산 먹거리와 역사 문제 등으로 이래저래 우여곡절이 많은 대회인데요. 마음고생 많았던 선수들은 당신은 자랑스러운 국가대표라고 쓰인 호랑이 그림을 선물 받고 파이팅을 외쳤습니다. 배구 김연경 선수는 개회식 공동 기수이자 선수단 여자 주장을 맡았는데요. 무대 위에서 했던 출사표 직접 들어보시죠. 네, 많이 응원해 주시는 만큼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19로 많이 힘든 상황인데 저희가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하여서 도쿄 하늘의 태극기를 휘날리겠습니다. 또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선수단의 건강과 안전일 텐데요. 올림픽 경기장에 관중을 받지 않는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고요. 네, 해외 관중은 애초에 받지 않기로 했고요. 일본 거주자를 받을지 말지 올림픽 입장권 재추첨을 발표하는 10일 이전에 결론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바흐 위원장이 일본에 입국했습니다. 예외 없이 호텔에서 3일 격리에 들어갔고요. 바흐 위원장은 이르면 오늘 밤 일본 정부와 도쿄도, 도쿄 조직위원회와 국제패럴림픽위원회 이렇게 5명이 온라인으로 오자 협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여기서 관중 문제가 매듭지어질 걸로 보입니다. 긴급 사태를 발령한 현지 상황 속에 원칙적으로 관람객을 수용하지 않는 무관중 올림픽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지난달 오자 협의 때는 경기장 정원의 50% 이내에서 최대 10,000명까지 관람객을 받기로 했는데 최근 일본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무관중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코로나가 재확산하고 있지만 꼭 가야 하는 여름 휴가라면 안전한 휴가지를 찾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도 하면서 자연에서 쉴 수 있는 농촌 교육 농장은 어떨까요? 김학무 기자입니다. 도심에서 한참 벗어난 한적한 산골 농장. 한 가족이 둘러앉아 밀가루 반죽을 빚습니다. 지역 특산물인 고구마를 넣어 오븐에 구우면 맛있는 고구마빵이 만들어집니다. 한쪽에서는 나무를 이용해 목걸이나 장난감 등을 만드는 목공 체험이 한창입니다. 내 손으로 직접 만든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입니다. 마당에서는 잘 익은 블루베리를 수확합니다. 마트에서나 사던 블루베리를 엄마 아빠와 함께 직접 수확하니 신기하기만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만 있고 그랬는데 이렇게 나와서 같이 빵도 만들고요. 또 블루베리나 토마토도 따고 이렇게 그래서 답답하지도 않고 시원한 공기 마시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도시 생활로 지친 심신을 챙기고 한적한 자연과 하나 되는 게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하루 쉬어 가시면은요 체험도 즐겁게 할 수 있으면서 몸과 마음을 휴식을 취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올 여름 휴가지로 추천한 농촌교육농장은 전국에 모두 221곳. 일회성 체험을 넘어 청소년들에게 농업의 소중한 가치는 물론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줄 수 있습니다. 농작물 수확부터 각종 만들기와 놀이 등 다채로운 체험을 즐길 수 있는데요. 재미와 힐링 그리고 교육적 효과까지 얻을 수 있어서 자녀와 함께 꼭 가볼 만한 곳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서를 떠나기도 쉽지 않은 올 여름에 휴가를 간다면 안전하고 체험거리가 풍부한 농촌교육농장이 안성맞춤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농촌진흥청이 화훼작물인 난과 선인장, 약용작물인 지황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진단도구를 개발했습니다. 모두 5종류인 이 진단도구는 감염 초기에 의심 증상이 없더라도 식물 즙액을 이용해서 2분 안에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포도알의 개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습니다. 이 앱은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서 송이 테두리가 흐릿하고 배경과 겹쳐도 포도알과 송이 모양을 인식할 수 있어서 포도알 개수를 셀 수 있습니다. 퇴근길에는 우산 챙기시고 안전운전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장마 전선은 제주도에만 약하게 영향을 주고 있고요.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붉은색으로 표시된 경남 창녕과 강원 철원에는 시간당 40mm 안팎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면서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밤 사이에는 국지적으로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소나기와 함께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전국적으로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60mm, 특히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남해안 쪽으로는 8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도 역시 전국에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제주도는 여전히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경기와 충북, 영남 일부와 대구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한낮에는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서울 29도,
또 안동 30도, 부산 27도, 목포 28도, 광주 30도로 예상됩니다. 주말 동안에도 제주도에는 장맛비가, 내륙에는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고요. 다음 주에는 33도 안팎의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